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소식들이 날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관세 행보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셔틀 외교까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들은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긴박함과 19세기 서구 열강의 영토 확장을 동시에 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줄기는 하나죠. 자국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하나씩 풀어보시죠. 첫 소식은 역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가 타겟이라고요? 네,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종의 제3자 보복 관세인데 이건 과거 냉전 시대의 봉쇄 정책을 훨씬 강력한 경제적 수단으로 재현한 겁니다. 여기에 그린란드를 미국의 신한 번째주로 편입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으니 트럼프식 멀로주의의 현대판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소식도 들리네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됐는데 겉으로는 건물 리모델링 위증 혐의지만 속내는 금리 정책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때 시장은 늘 요동쳤죠. 이번 사건이 JP모건의 실적 부진과 맞물려 AI 거품론까지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압박하는 이란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다면서요? 달러당 148만 리알까지 떨어졌습니다.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죠.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며 시위 진압에 나섰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하며 디지털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2011년 아랍의 봄이 SNS를 통해 확산됐던 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까지 더해지며 이란 경제는 그야말로 사사건건 숨통이 조여오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바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죠. 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났다는 건 상당한 친밀감을 과시한 겁니다. 특히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에 합의한 건 과거사 문제를 실무적으로 풀겠다는 의지죠. 이재명 정부는 한일 관계에선 실용을, 한중 관계에선 판다 대여 같은 문화 외교를, 한미 관계에선 방위비 협상을 통해 다각도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주식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린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건 한국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과거 런던 금융시장이 빅뱅을 통해 세계의 중심이 된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도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거죠. 다만 기업들의 경영 기조가 보수적인 상황이라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상황도 짚어보죠.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 중이라고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반도체와 AI 예산을 3조 700적 엔이나 쏟아붓는 정책이 힘을 받거든요. 재미있는 건 일본 적수화학이 쓰레기로 에탄올을 만드는 기술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과거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려던 독일의 기술 집착이 연상될 정도로 일본 특유의 모노즈쿨이 정신이 빛을 발한 성과입니다.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증시가 4,100선을 돌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승자는 없다며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이름으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특히 세계 최초로 기상과 금융을 분석하는 AI 모델 상지를 공개했는데 이건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기다리듯 데이터로 시장의 흐름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이 청소년 5만 명을 초청하는 등 민간 외교의 끈을 놓지 않는 유연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소식입니다. 올해 브릭스 의장국을 맡으며 로고를 공개했네요. 인류 우선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인도는 지금 독일 메르츠 총리와 19개의 협정을 맺으며 서구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죠. 비록 최근 로켓 발사 실패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대폭 올리는 등 내수 시장 키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거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수탈했다면 지금은 인도가 전 세계 기술과 자본의 허브가 되려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인도 방문 중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죠.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는 미국 연준에 보내는 간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지금 극우 정당 아프대의 지지율 상승으로 내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을 기억하는 독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나트륨 배터리 같은 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옥으로 전 장관이 헝가리로 망명하면서 떠들썩합니다. 네, 유럽판 정치적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다릅니다. G20에 합류하며 유럽의 새로운 엔진으로 불리고 있죠. 자국 철도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힘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영사관이 공격받는 위기 속에서도 전 국민에게 안전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모습은 폴란드가 과거의 지정학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부가가치세를 22%까지 올리고 기술세도 도입합니다. 전형적인 전시 경제 체제죠. 국가두마에서는 참전 용사 가족에게 대학 입학 쿼터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과거 로마 제국이 퇴역 군인들에게 토지를 주어 충성을 확보했던 방식과 흡사합니다. 서방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인터넷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 러시아의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 소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이 차단됐다고요? 81살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선에 도전하는데 투표 이틀 전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야권 후보 보비 와인의 입을 막으려는 거죠.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로 경제 도약을 꿈꾸고는 있지만 인구 5천만 명 돌파와 높은 실업률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디지털 감시가 강화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짧은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파워 2위를 기록했습니다. 188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군요. 또 미국 대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의 경기 참여 금지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권 파워는 국격의 상징이죠. 반면 미국의 젠더 갈등은 다원주의 사회가 겪는 성장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일본 다도가 엘니스 트렌드와 결합해 상업화되는 현상을 두고 전통 고수냐 변용이냐는 논쟁이 뜨겁다고 하니 전통의 현대화는 만국 공통의 과제인 듯합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놓지 마라. 트럼프의 관세 폭풍과 각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실리와 원칙이라는 나침반을 쥔 국가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